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이현아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을 참 좋아했어요. 그냥 바라보는 산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등산을 좋아했던 거예요. 요즘이야 젊은 사람들 중에도 등산을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전반적으로 등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등산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다니는 꼬맹이가 산을 그렇게 좋아했으니 다들 신기하다 했었죠.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에서 인생 첫 등산화를 장만한 것을 시작으로 대학 때도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웬만한 장비는 다 갖추고 여행도 좋은 산이 있는 곳으로만 다녔어요. 해외여행도 등산하러 가고 그럴 정도였으니 이 산 저 산 참 많이도 다녔던 것 같네요. 산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산을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설악산을 꼽을 거예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이 정말 예술이잖아요. 그러니 언제 가도 항상 좋고 늘 다르고 새로운 느낌으로 좋은 설악산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산을 좋아했으니 연애보다도 산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등산을 취미로 갖고 있는 남자친구는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었고 등산은 제 연애에 있어서 늘 화근이 됐죠. 주말이면 저는 등산을 가야 하는 사람인데 어떤 남자친구가 그걸 좋다고 하겠어요? 데리고 다니며 취미를 붙여보게 하려고도 했지만 그게 사람 성향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걸로 많이 싸웠고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등산이 문제가 아니라 등산에 방해가 되는 연애가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연애를 그만뒀고 산을 찾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제가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다고만 하면 친구들이나 부모님 할 것 없이 모두 걱정을 드러내곤 했어요. 그렇게 산만 타다가 노처녀로 늙을 거야? 밤낮으로 산만 찾아다니고 그러다 산이랑 결혼할래? 대체 어쩌려고 그래? 너도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타협할 건 해야 할 거 아니야. 뭐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건가? 산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뭐 나쁘지 않네. 넌 엄마가 장난하는 것 같아? 엄마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장난으로 받니? 엄마, 걱정 마세요. 근데 난 정말 연애보다 산 타는 게 더 재밌는데 어떡해? 뭐든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결혼을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줬죠. 그러니 저는 꾸준히 그 좋아하는 산을 타러 다녔던 것이고 그러다가 운명처럼 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대학 때 이후로는 산악회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한 적은 없거든요. 친목보다는 산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산을 찾아다녔던 건데 남편도 그저 산이 좋아서 혼자 산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산악회, 산호회 등 온갖 등산 모임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으니 혼자 산을 찾는 사람이 오히려 더 눈에 띌 때도 있었는데 남편이 제게 그렇게 눈에 띈 사람이었고 남편에게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스쳐 지나갔던 것인데 한두 달쯤 후 다른 산에서 또 우연히 만나진 거였죠. 안녕하세요. 어머, 저도 모르게 낯이 익은 사람이라 여겼는지 인사가 툭 튀어나와 버렸네요.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실례라뇨. 몇 주 전에 설악산에서 마주쳤었죠? 저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먼저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숫기가 없는 편이라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어머, 저도 뭐 그렇게 사교적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산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저도 모르게 경계심을 덜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저로서는 처음으로 산을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한 것이었고 남편도 그렇다고 했는데 취미가 같다는 것은 취미 이상의 것들, 그러니까 성향이라든지 인생관 같은 것으로까지 확장해서 비슷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는 걸 절감할 수 있었어요. 여러 번의 연애 실패로 인해 저란 사람이 연애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남편과는 신기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너무 잘 맞는다고 느꼈거든요.
둘 다 나이도 꽉 찬 상태였으니 1년 채 되지 않는 연애 기간을 거쳐 양가 축복받으며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이미 제 나이가 40이 코앞인 상태였고 남편은 저보다도 2살 연상이었으니 아마 부모님들께선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손주 소식을 들려줬으면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 갖는 게 쉽지 않은 나이였으니까요. 40 넘은 초산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고 병원에서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희 부부도 노력을 하느라고 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부모님들과는 달리 저희 둘 다 아이가 너무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었던 것은 또 아니었기에 어느 시점에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남편도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말을 꺼낸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고 남편도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나 아쉬움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에 대한 미련을 접고 나서 저희 부부는 더 열심히 등산을 즐겼던 것 같아요. 늘 둘이서만 등산을 다니다가 산악회 활동 같은 것도 해볼까 하면서 회원수 많은 걸로는 몇 손가락에 든다는 대규모 산악회에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원래부터 있던 친목을 기반으로 하는 거면 모를까. 그게 아닌데 규모가 작은 산악회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너무 속속들이 사생활 공유하는 게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규모가 큰 곳으로 골라서 들어갔던 것이고 그럭저럭 만족하며 활동했죠. 산악회 모임과 둘만의 등산을 병행하면서 자유롭게 즐겼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아이를 포기한 것에 대한 일말의 아쉬움 같은 것들마저 다 잊어가고 있던 즈음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제 인생에 끼어든 거예요. 평온하기만 했던 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진 것. 그날 밤 그 초인종 소리부터였습니다. 다 저녁에 누가 찾아왔기에 올 사람이 없는데 싶어 나가보니 웬 여자가 까까머리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를 하나 데리고 서 있는 거였어요. 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인터폰 화면을 보다가 남편을 불렀죠. 누구 집에 오기로 한 사람 있어? 이리 좀 와봐. 당신 아는 사람이야? 남편은 그 여자를 보고 얼굴은 물론 온몸이 굳어버리더군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직감했죠.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여자는 예상대로 남편이 오래전에 만났던 여자였고 그 아이는 남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이고 남편조차 알지 못했던 혼외자. 그것도 벌써 중학생은 된 것 같아 보이는 다 큰 아들이 있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여기 당신 아들이야. 지금까지 내가 나 혼자 힘으로 잘 키웠으니 이제부턴 당신이 알아서 키워. 난 곧 결혼해. 더 이상 당신 아들 키울 수 없게 됐다고. 그 여자는 아이가 무슨 방패나 되는 것처럼 앞세우며 막무가내로 애를 떠넘기려고 했고 남편은 충격이 너무 심했는지 뭐라고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제 남편의 혼외자가 나타난 것이니 저 역시 그 일에서 제3자가 아닌 당사자라 할 수 있었고 저라도 뭐라고 하고 나서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애가 있는 앞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애는 죄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이 같은데 여러모로 그렇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당황한 사이 그 여자는 애만 남겨놓고 도망치듯 나가버렸고 숨막히는 침묵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침묵을 깬 건 저였어요. 정말 전혀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실대로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 여자랑 어떻게 헤어진 건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일이야. 헤어진 이후 전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전애들은 소식 같은 것도 없었어. 정말이야. 그리고 오늘 다시 처음 만난 거고 나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 몰랐다고 하면 다야? 그렇게 묻히게만 말이 어디 있어. 지금 그렇게 태평한 소리나 하면서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당황스러워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무책임하게 굴지 않을게. 약속해. 그 여자가 돌아가고 믿을 수 없는 그 일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니 저는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었고 남편을 무섭게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남편을 아무리 닥달해봐야 남편도 아는 게 없는데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애가 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하겠다는 결혼이 첫 결혼이 아니에요. 제가 아빠라고 부르던 분이 계셨거든요. 저도 그분이 제 아빠라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빠가 아니라고 하셨고 엄마랑 저는 아빠 집에서 쫓겨났어요. 뭐? 그러니까 네 엄마가 너를 그 사람 아들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그분이 정말 화를 많이 냈거든요.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하면서 시끄러워졌고 엄마는 위자료까지 물고 쫓겨났는데 금방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남편의 아들은 작은 목소리여도 또박또박 차분하게 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니 남편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였던 거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는데 자기 이야기를 아무 상관도 없는 생판 남 이야기하듯 건조하게 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 정서적으로 피폐한 상태 같아 보였죠. 그 아이가 딱하다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잖아요. 제 코가 석자였으니까요. 갑자기 남편의 아들, 그것도 중학생이나 된 남편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아들을 제가 키워야 하다뇨. 이건 무슨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너무나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는 빨리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핏줄이 당기는 것인지 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 그 아이 남편이랑 닮아도 너무 닮은 거예요. 남편 어렸을 때 사진을 나도 몇 장 본 적이 있는데 남편이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기도 하지만 남편의 아들은 제가 사진에서 본 남편 어렸을 때 모습이랑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닮았더라고요. 친자 검사고 뭐고 해볼 것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남편 아들이 틀림없었죠. 그게 왜 그제야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갔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아이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 그러고 싶어.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당장 그 아이는 시설 같은 곳으로 가야 할 거야. 그렇게 할 순 없잖아. 부탁해. 그럴 수 있게 해줘. 나한테 시간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건 줄 알아? 나도 나대로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런 나한테 뭐? 당신이 그런 말을 해? 알아. 당신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알지. 당장 어떻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랬더니 내가 만만해진 거야. 지금 당신은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그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애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불안해하는 게 너무 보이는데 내가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도 없으니 그걸 더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당신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 고마운 거 잊지 않고 내가 몇 배로 갚을게. 부탁해. 남편은 참으로 간곡하게도 제게 부탁을 하더군요. 그야말로 간청이었어요. 남편도 전혀 몰랐던 일이니 남편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화풀이할 대상마저 없으니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한 거죠. 그렇게 남편이 저를 건드리면 저는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바짝 세워 예민하고 날카롭게 남편을 몰아세웠어요. 몇 번이나 더 그런 언쟁이 있은 후에야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겠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 그 아이를 저희가 맡아 키우는 수밖에요. 남편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 아이를 보육원 같은 곳에 보내고 잊어버리고 살 자신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아들을 저희 아들로 받아들여 키우게 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전 정말 큰 결심을 했던 건데 애가 영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말썽만 일으키는 거였어요. 처음 그 여자가 데려왔을 때만 해도 애가 불량스러워 보인다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자기를 바로 받아주지 않은 제게 시위라도 하는 것인가 싶게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학을 시켜놨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쌈박질을 해 학교에서 전화가 오게 만들고 그거 겨우 수습을 했는데 금방 또 같은 문제를 일으켜 전학한 지 한 달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야 했어요. 그 뒤로는 학교에선 별다른 연락이 오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얼굴이 성할 날이 없이 늘 상처투성이로 들어오더군요. 한창 예민할 나이의 남자아이를 제가 언제 대해보기나 했겠어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고 남편도 아들에게 크게 말발이 서는 것 같지 않았죠. 그러니 남편의 아들은 계속 그렇게 엇나가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엄하게 훈육을 할 수도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 막연히 겁이 나기도 했던 것 같고 그 아이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도 제 솔직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제 집에 들여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애정 같은 게 생기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애가 그렇게 문제만 일으키니 더 그랬던 거죠. 이제와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애한테 살갑게 대해주진 못했어요. 제가 극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감정 조절하고 제가 해야 하는 역할만큼은 확실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시에 제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애가 영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 같긴 했지만 학교에서 호출도 없었고 경찰서 같은 곳에 불려다닐 정도는 아니었으니 그럭저럭 겉에서 보면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은 남의 속도 모르고 안심이 됐는지 한결 편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아들을 완전히 다 받아준 건 아닌데 눈치도 없이 저희가 무슨 단란한 가족이라도 될 것 마냥 아들한테 등산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산악회 모임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산에 다니면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되라나요? 그런 소리나 하며 애를 데려다니기 시작했는데 애도 크게 반항하지 않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거기다 산악회 사람들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모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모임 안에 여러 소모임들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친한 무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 그 소모임 안에서는 남편에게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 저희가 그 애를 키우게 됐다거나 하는 그런 사적인 것들까지 공유가 되고 있었고 그랬기에 남편은 더 편한 마음으로 아들을 데려다니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했던 거고 말이에요. 저희 집 상황 다 아는 그 사람들은 제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보며 신기하다는 듯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세상에, 닮아도 어떻게 이렇게 닮았어? 시도득 절대 못한다는 말이 딱 맞잖아. 산도 잘 타는 거 봐. 완전히 빼박았어. 왜 아니야? 노산이라 애는 포기한다더니 그럴 줄 알고 진작 젊을 때 어디다 씨를 잘 뿌려놨었나 보네. 선경지명이 있었던 거야 뭐야. 나도 어디서 저렇게 나 쏙 빼닮은 아들 하나 나타나면 소원이 없겠어. 정말 욕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게 할 소리인가요? 그것도 아직 어린애 앞에서 그딴 소리 짓거리며 낄낄거리는 것도 천박하기 짝이 없었고 그리고 제 앞에서 그게 진짜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요. 너무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질러댔더니 신소리했던 인간들이 도리어 저한테 더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 좋은 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판 싸우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말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저를 성격 이상하고 모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군요. 여러 사람이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정말 일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졸지에 남편 혼외자 나타난 것 때문에 히스테리 부리며 이유 없이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는 괴팍하고 매정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 입장 이해 못할 것도 없는데 남편이나 애한테도 온갖 성질 다 부리는 성격 파탄자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평판이고 나발이고 그런 인간들 모여있는 곳 내가 싫어서 안 나가고 싶기도 했고 그 모임에서 유일하게 저와 친했던 동생 하나도 결혼하면서 시댁 있는 캐나다로 가서 살게 되는 바람에 여차저차 더 나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평판 나빠져서 못 나오는 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저는 등산의 모임에 발길을 딱 끊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산악회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됐고
둘이서 혹은 가끔 아들 데리고 전처럼 조용히 산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은 따로 다닐 때도 있었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는 동안에도 변함없는 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또 배운다 하며 수양하는 기분이 될 때도 많았죠. 그러는 동안 아들도 나이 먹으며 철이 드는지 어디 가서 쌈박질 같은 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등산은 여전히 저와 남편에게 중요한 정화와 힐링이 되어주며 저희 가족을 지탱해주고 있는 매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남편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선 설악산 등산에서 남편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연락을 한 곳이 병원인지 경찰인지 전 그것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요. 남편이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정신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지만 기절을 한 거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저 대신 전화를 받아 상황 설명을 들었죠.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는데 발견된 곳으로부터 20m 가까이나 추락하신 것 같다고 해요. 뭐 추락? 그럴 리가 없어. 너희 아버지 오늘 설악산 가셨다. 평소 눈 감고도 다니던 길인데 추락이라니. 분명 뭐가 잘못된 거야. 너희 아버지가 아닐 거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진정하시고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해요. 아버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심정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가망이 없어? 이게 다 뭐 하자는 거냐고. 너 지금 너희 아버지가 죽기라도 했다 그 소리를 하는 거니? 안 돼. 그럴 순 없어. 너희 아버지가 산을 얼마나 잘 타는 사람인데 산에서 죽어. 말도 안 돼. 이러시다 정말 큰일 나세요. 이 상태로는 병원에 못 가십니다. 병원으로 당장 오라는데 이러시면 안 되세요. 병원으로 오라는 소리는 다름 아닌 남편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더 힘들어서 남편 아들 의지해서 병원으로 갔더니 남편이 추락하며 바위에 부딪히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발견 당시에 이미 훼손이 심했다고 했어요. 경찰들이 제가 보는 것을 만류할 정도였고 결국 남편 아들이 남편임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틀림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흐른 건지도 모르는 시간이 흘렀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었던 시기도 있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랬기에 그 아들도 거둬 키우며 저희 가족을 지켜왔던 것인데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고 나니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던 것인지 새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았어요. 떠난 후에 이런 걸 깨닫게 되다니 그게 더 슬펐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남편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남편의 죽음은 충격인 동시에 너무나도 큰 슬픔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슬픔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더니 또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조금씩 제 감정도 무뎌지는 시간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이 다행스러우면서도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고 그곳에는 남편 대신 남편 아들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편이 떠난 공간에 저와 남편 아들 단 둘만이 남게 된 것인데 저는 그 아들과 그렇게 둘이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너무 오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구나. 미안해. 네 몫으로 남겨진 것들이라도 먼저 챙겨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이나마 기운을 차리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고맙다. 네가 고생이 많았지? 네 덕분이야.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러세요. 몸 더 안 상하시고 회복하셨으니 이제부터 더 몸 챙기셔야 해요. 그래, 그러마. 그리고 여기 네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뒀던 보험금 받은 거랑 네 아버지 재산에서 네 몫으로 빼둔 거야. 확인해 보렴.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 받겠어요. 아버지 재산에 제 몫이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정당한 네 몫이고 당연히 네가 받아야 하는 거야.
네가 이걸 받아주는 게 내 마음도 더 편할 테니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제가 남편 아들 앞에 통장 등 이것저것 꺼내놨지만 남편 아들은 그리 유심히 그런 것들을 챙겨보려 하지 않았어요. 제 앞이라 아무래도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두면 나중에라도 챙겨보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하려던 말을 꺼내놨어요. 그리고 말이다. 이제 너도 다 커서 성인이 됐잖니.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도 아닌데 너라고 나랑 사는 게 뭐가 좋겠어. 그동안에도 많이 불편했을 테고 네 아버지도 떠난 마당에 나랑 살고 싶지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 네 목 잘 챙겨서 그 돈으로 독립해서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 우리 그렇게 각자 갈 길 가도록 하자.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 아들은 잠시 생각하는 듯 뜸을 들이더니 늘 그렇듯이 담담하고 차분한 그렇지만 또박또박 말을 했어요. 네, 그동안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집 구하는 대로 말씀드리고 나갈게요. 남편 아들은 제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고 얼마 뒤 살 집을 구했다며 나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낳아준 엄마 손에 이끌려왔을 때 현관에서 신발 벗는 것도 망설이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느새 성인이 되어 제 살집 마련에 제 집에서 나가게 된 거죠. 남편 아들이 이사 나가던 날은 저도 그런 감상에 조금 적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편 아들을 그렇게 내보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한 건 아니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그건 맞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됐고 바깥 활동이라고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 좋아하던 등산도 뜸해졌죠. 가끔 혼자 나서서 산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사람 마주칠 일 적은 이른 아침 새벽같이 올라갔다 오곤 했어요. 거의 설악산에만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 그리고 남편이 사고를 당해 떠나버린 그 산 말입니다. 처음엔 산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기도 했어요. 특별히 설악산이라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쩐지 다른 산에는 오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도 안 만나고 칩거하다시피 하던 제게 모처럼 연락을 해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산악회에서 제가 유일하게 친하게 지냈다던 그 동생, 결혼하면서 캐나다로 살러 갔다던 그 동생이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언니 잘 지냈어?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처음 갔을 땐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나도 거기 적응하고 어쩌고 하느라 정신 없었지 뭐.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너 바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나도 따로 연락 챙기고 그런 거 못했는데 뭐 잘 지냈지? 그곳 생활 좀 적응하고 나니 바로 애 생겨서 애 낳아 키우면서 아줌마 다 됐지 뭐야. 나 살도 엄청 쪘어. 네가 살이 쪘다고? 넌 애를 12를 낳아도 살 같은 건 안 찔 것 같더니?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살이 찌더라고. 나 그래서 다시 등산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산악회 활동 다시 시작하면서 언니한테 서프라이즈로 깜짝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언닌 요즘 통 안 나오는 것 같더라. 그 동생이 캐나다로 간 이후로 연락이 뜸했기 때문에 서로 근황도 잘 모르고 지냈고 당연히 남편 그렇게 된 것도 제가 따로 알리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산악회 활동을 안 한 지 몇 년이 되긴 했지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랑은 교류가 드문드문 있었고 그중 몇몇은 분명 남편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동생한텐 그런 얘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리 좋은 얘기도 아니고 또 남편 얘기를 하려면 자연스레 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산악회에서도 좀 꺼려했을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던 모양인지 그 동생은 제 남편이 한 달 전에 죽었다는 것도 또 제가 그 산악회에 나가지 않고 있은 지 몇 년이 됐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처럼 산 좋아하는 사람이 산을 끊었을 리는 없고 형부랑 둘이서만 다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엔 형부랑 같이 모임에 한번 나와. 나 보러 와야지. 안 올 거야? 글쎄 좀 생각해 볼게. 내가 요즘 일도 있고 컨디션도 썩 좋지가 않네. 우리는 그 모임 아니어도 따로 보면 되잖아. 너 괜찮은 시간 알려줘. 얼굴 보자. 언니도 참. 그건 그거고 오랜만에 언니랑 산에 오르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마침 이번 주에 언니가 좋아하는 대청봉에 간다더라.
그러니까 와, 응? 원래도 친화력이 좋고 외향적인 성향인 그 동생은 마치 바로 지난주에도 산악회에서 같이 만났던 사람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동생에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그렇다면 뭘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며 속으로 말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그 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여전히 대청봉 좋아하지? 형부는 지난주에도 대청봉에 오신 것 같던데? 나도 갔었거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청봉에서 누굴 봤다는 거야? 언니, 내가 형부라고 부를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 그래. 난 시댁 식구들이랑 간 거라서 그저 멀리서 얼핏 보긴 했지만 형부는 바로 알아보겠더라. 여전하시던데? 그럴 리가 없어. 너 뭘 잘못 본 걸 거야. 그 사람이 지난주에 대청봉이라니.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닐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리 오랜만이라도 형부를 못 알아보겠어? 동호회 사람들은 없고 형부 혼자 온 것 같더라. 형부 맞아. 틀림없이 형부였어. 근데 아무리 봐도 언니는 안 보여서 형부만 왔나 보다 했단 말이야. 정말이야? 정말 그 사람을 봤어? 확실해? 그렇다니까. 못 본 사이에 언니 의심병이라도 생긴 거야? 그날 바로 연락하려다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에야 연락한 거야. 예,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 우리 시어머니 전화 들어온다. 또 무슨 일로 이렇게 찾으시는지 몰라. 아무튼 언니, 이번 주말에 산악회에서 언니랑 형부가 제일 좋아하는 대청봉 코스로 가니까 꼭 같이 와. 알았지? 그럼 주말에 봐. 그 동생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저는 얼이 빠진 채 전화기를 그대로 들고서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다는 것도 한참 뒤에나 알았죠. 정신 차리고 나니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 남편이라니. 설악산에서 사고를 당해 죽은 내 남편이 유령이라도 되어 설악산에 나타난다는 것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보기도 했는데 그러다 든 생각이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남편의 마지막 길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대체 뭐지? 싶으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남편이랑 똑 닮은 사람이겠지 하면서도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이미는 거예요. 상황이 그쯤 되니 제가 무슨 치매라도 걸린 사람 같았어요. 온 세상이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하는 건가 싶어 어이없어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생이 봤다는 제 남편이 유령인지 아니면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남편인 것인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주말이 되어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이른 새벽 시간에 산에 올랐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도착해서 시야 확보되는 길목에 숨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펴볼 작정이었거든요. 그중에 제 남편이 정말 있나 없나 주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 남편이 즐겨 입던 등산복과 똑같은 등산복이 저기 멀리서부터 빼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등산복 다 비슷하고 또 똑같은 등산복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고요? 네,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남편이 입는 착장 그대로 입은 사람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착장은 같은 브랜드로 맞춰 입는 것도 아니고 남편 몸에 잘 맞고 편한 것을 골라 입는 것이라 늘 남편이 좋아하는 조합으로 입는 게 있어요. 근데 딱 그거랑 똑같이 입었더라고요. 아직은 옷만 슬쩍슬쩍 보이는데도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조바심이 나 죽겠고 얼른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남편과 똑같이 입은 그 사람은 뭘 하는지 아주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길을 닦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정말 너무 놀라버렸는데 그 길목은 제가 맨날 미끄러지고 다쳤던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매번 그 길을 그렇게 닦아줬었다고요. 그런데 남편과 똑같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은 그것마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남편인 건가? 남편이라면 유령인가? 실제인가? 심장뿐 아니라 머릿속도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서서히 제가 있는 곳에 가까워졌고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는데 세상에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입던 옷을 그대로 물려받아 입고 있는 남편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옷을 입으니 정말이지 더 남편이랑 닮아 보였어요. 물론 남편 아들이 훨씬 젊고 어리지만 멀리서 얼핏 보면 누가 봐도 남편이라고 착각할 만하더라고요. 둘이 체격도 비슷하니 더 그랬을 거예요. 너무 놀랐지만 남편의 유령도 아니고 제게 거짓말을 하고 버젓이 살아 돌아다니는 남편도 아닌 남편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한편으론 한시름이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소리까지 지르는 바람에 남편 아들도 제가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게 됐고 그 바람에 저를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그리 더디게 올라오더니 성큼성큼 금방 제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너 지금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옷은 아니 왜 옷까지 너희 아버지가 입던 걸 그대로 입고 와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처럼 입고 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 대청봉에 오르고 싶더라고요. 너 방금 저 길목을 올라오면서는 대체 뭘 한 거야? 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거야? 그럼요, 알다마다요. 어머니가 늘 넘어지시면서 힘들어하셨던 길이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늘 이렇게 그 길목을 닦아주셨고 말이에요. 저는 남편 아들의 이야기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남편 아들이 그 길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아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칭한 것에 더 놀랐던 것입니다. 물론 아들이 저를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몇 번쯤은 필요에 의해 저를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저를 어머니라 부르거나 칭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아들 입에서 어머니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말입니다. 저 역시 아들을 아들이라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엄마들이 아들 하며 다정하게 자기 아들 부르곤 하잖아요. 전 다정하게고 뭐고 남편 아들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도 늘 남편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네가 알고 있었어?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네, 그게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늘 하시던 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산에 오지 않으실 때도 늘 그렇게 그 길을 닦으셨잖아요. 남편과 제가 제일 좋아했던 대청봉 가는 길목, 제가 힘들어했던 길을 제가 있으나 없으나 제 생각을 하며 닦았다고 말하며 껄껄 웃던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런 남편이 하던 그 일을 남편과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하고 있는 아들이라뇨. 그때 제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감동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뭔가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니 남편 아들이 덧붙여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힘을 차리시면 언제라도 등산은 나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등산만큼은 계속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마음으로도 저도 여기 올 때마다 아버지처럼 그 길을 항상 닦았어요. 어쩌다 보니 주말마다 오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내가 너한테 뭐 하나 잘해준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까지.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받을 정도로 해준 게 없는데 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어? 저는 놀랍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뒤범벅이 된 채 아들에게 그런 질문들만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제게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은 전학 온 첫날부터 아무 이유 없이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요. 그렇게 따돌림을 당해서 애들한테 맞고 들어왔던 것인데 아들은 때렸던 녀석들이 지들끼리 입을 맞춰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만들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아들은 전학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 학교를 더 다니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까지 갔었잖아요.
남편 아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뒤로도 같은 동네에 있으니 심심찮게 마주쳤고 그렇게 마주칠 때마다 괴롭히고 때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얼굴에 만날 있던 그 상처들이 그 나쁜 놈들한테 맞아서 그랬던 거였구나.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 한창 그런 짓 할 나이였죠 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내가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뿐인데 말이야. 아무것도 못 해주시긴요.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저한테 약도 챙겨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요. 다친 아이한테 약 챙겨주고 밥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그걸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겠다는 거니? 난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 옛날 저희 집에 자기 아들을 버리고 간 남편 아들의 생모는 남편 아들에게 그리 좋은 엄마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던 사람이랑 살 때도 아들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썼고 그 남편 속인 게 들통난 후론 소송 중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라 생활이며 뭐며 말도 못하게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개차반 같은 엄마였던 모양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과 살았을 때 저는 늘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친아버지 집에 오게 됐던 건데 그곳은 정말 따뜻한 집 같았어요.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보던 이상적인 집 말이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진작 해주지 그랬니? 그 나쁜 놈들한테 맞고 다녔던 것도 또 네가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것도 다 진작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그땐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지만 어머니께 전 늘 죄인이라는 마음이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 내가 나도 모르게 네가 그런 마음을 갖게 했구나. 내 잘못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선뜻 어머니께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걸요. 생각해보면 남편 아들은 유난히 말수가 적긴 했어요. 얼굴이 그렇게 터져서 들어오면서도 뭐라고 변명 같은 것도 한마디 안 했던 아이였죠. 그러니 저도 그런 남편 아들 대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지가 먼저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물어보는 게 괜히 아이를 다그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못했던 거거든요. 남편 아들 말처럼 고맙다는 말도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 죽고 남편 아들 목 챙겨주며 이제 각자 자유롭게 따로 살자 했을 때 그때 아들이 처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던 거거든요. 물론 어버이날이나 그럴 때 카드를 쓴다거나 형식적으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기억에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인상적이지 않았던 건 남편 아들이 진심을 담아 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전 어머니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하는 것조차도 어머니께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나는 나대로 네가 통 말을 하지 않으니 내가 먼저 뭐라고 말을 거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제가 드러내어 표현하진 못했지만 어머니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밥도 너무 맛있었고 상소리나 막말 같은 것도 절대 안 하시면서 늘 평온한 모습으로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모습이 제 눈에는 어머니가 천사 같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이지 저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아들의 생모는 대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대했길래 남편 아들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제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걸까요? 한 번도 마음으로부터 살갑게 대해주지도 못하고 그저 제 할 도리 겨우 한다는 생각으로 숙제하듯이 했던 것들인데 남편 아들은 그것마저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마음 진작 알아주고 헤아려주지 못한 것이
말할 수 없이 미안하구나. 그랬음에도 너는 나를 너무나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있다는 게 또 너무나도 고마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밖에는 달리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는구나. 남편 죽었을 때보다 더 한스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얼마나 하염없이 흐르는지요. 그럴 정도로 그 순간 제게는 주체하기 힘들 정도의 감정들이 휘몰아쳤어요. 그만 우세요. 그러다 목까지 다 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끝까지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대청복 쪽으로는 안 올게요. 어머니 눈에 띄지 않게 다른 곳으로만 다닐 테니 저랑 부딪힐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편히 좋아하시는 산 마음껏 다니시면 좋겠어요. 넘어지지 마시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앞으로 이 산에 같이 다니자꾸나. 저는 아들 손을 덥석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힘겹게 꺼냈던 말인데 아들 손을 잡아보고 깜짝 놀라는 바람에 울음이 쏙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네 손이 이렇게 컸던 거니? 네 아버지 손보다도 훨씬 크고 두툼한 것 같구나. 그리고 손이 참 따뜻해서 좋아. 따뜻하고 듬직한 아들 손이야. 제가 아들 손을 그렇게 잡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덥석 아들 손을 잡은 건 그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들도 흠칫 놀라는 듯 싶었거든요. 저는 그 길로 아들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 정성스레 밥상 차려 아들과 같이 먹었어요. 아들은 늘 제가 해준 밥이 맛있었다고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을 다해 제 마음을 한껏 담아 차려낸 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빈말이 아니니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산에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살아보자. 어떠니? 이제부터라도 사이좋은 모자로 살아보는 거야. 어머니 정말이세요? 어머니가 그러고 싶으시다면 전 너무 좋아요. 어머니 넘어지시지 않게 제가 살펴드려야겠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사하다 어쩐다 하는 소리는 그만해라. 네가 자꾸 그러면 난 또 눈물이 나려고 해. 그럼 어머니도 이제 미안하다는 말씀 그만하세요. 그러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아들과 합가해서 살고 있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아들과 가깝게 마음을 나누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들은 독립해서 자기 인생 꾸려나가면서 제게 이런저런 계획도 이야기하고 살갑게 참 잘해요. 여자친구 생기면 제일 먼저 소개해주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처럼 등산 좋아하고 마음 넓은 여자 만나고 싶다고 하던데 그 말 들으면서 또 울었지 뭐예요. 이제는 아들 말처럼 미안하다는 말도 그만하고 아들 앞에서 더 이상 울고 싶지도 않아요.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앞으로는 아들과 좋은 것들만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 참 많이 하던데 저는 저 스스로를 모성애라는 걸 아예 안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모성애든 뭐든 간에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은 일찍 제 곁을 떠났지만 남편이 남기고 간 아들과 오래도록 남편을 추억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됐고 그 덕분에 앞으로도 더 잘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